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엽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관세사 1차 무역영어 시험에 대해서 한번 해설 강의 촬영을 해볼 건데, 우리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작년 시험에 대비해서 뭐 많이 어려워졌다라거나 혹은 뭐 많이 쉬워졌다라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뭐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가 됐다라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항공 쪽 문제, 몬트리올 협약 쪽이 조금 나왔어요. 두 문제가. 그래서 이제 체감 난이도는 많이 올라갔는데, 사실상 그거 두 문제 제외하고는 사실은 나올 만한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시행했던 4회차 모의고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4회차 모의고사보다 조금 난이도가 쉬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시험이 쉬웠다, 어려웠다 요걸 평가하는 그 기준점이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학생분들이 많이 공부하시는 부분에서 많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시험이 조금 쉽게 나왔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어려웠다라고 보는 건데, 우리 4회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에는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실제 시험은 조금 쉽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려웠던 부분, 즉 많이 공부하지 않는 부분들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건요, 많이 공부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공부했다라고 가정하는 상태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에 조금 어긋나게 생각하시면 뭐 조금 실제 시험이 어려웠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시험 예년에 비해서 혹은 4회차 시험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실제 시험에 나왔던 번호를 그대로 불러드릴게요. 저희 시험 이번에 A형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무역영어는 41번부터 시작을 했었죠. 자, 41번 인코텀즈 2020에 대해서 나왔고, 이제 소개문에 대해서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뭐 여기 24조인데, 소개문 24조인데 이거 4회차 시험 때 여기 풀어보셨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정답자가 나왔을 것 같고요. 괄호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with all 7 F and C rules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F로 시작하는 거 3개, C로 시작하는 거 4개를 얘기하는 거겠죠. The place of delivery is on the seller's side of the anticipated carriag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정된 운송 구간상 셀러의 사이드에 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결국에는 인도 장소. 여기가 선적지라는 거예요. 수출자의 위치에 있는 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consequently, 결론적으로는 sales using these incoterms rules, 매매 계약인데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F와 C 룰을 사용하는, 이 인코텀즈 룰을 사용하는 매매 계약에서는, 매매에서는 are often called 뭐라고 불려요? shipment sales라고 불리는 거죠. Delivery occurs, for example. 자, 인도는 그러면 각각 언제 일어나는가? A. When the goods are placed on board the vessel at the port of loading in 땡, 그 다음에 CIF and blank.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각각 들어가면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FOB하고 CFR하고 CIF는 세 개가 세트였어요. 왜 세트였어요? 인도 장소가 어디였어요? 물품을 온보드 더 베스를 하면서 인도 의무가 마무리되는 조건이었죠. 그래서 나머지 두 개는 CFR하고 FOB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로 갈게요. By handing the goods over to the carrier in CPT and blank가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FOB하고 세트는 CFR 그 다음에 CIF였죠. 그러면 또 다른 세트로 하나 묶으려면은 뭘 묶을 수가 있어요? FCA 그 다음에 CPT 그리고 CIP 이렇게 하나로 묶고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가 있었죠. 자, 근데 지금 이게 두 번째 거는요, B하고 C가 나눠서 나왔어요. 그래서 handing the goods over to the carrier
in CPT. CPT가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 CPT하고 조금 더 관련성이 큰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생각 유보하고 C로 가보겠습니다. By loading them on the means of transport provided by the buyer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매 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한다라는 거죠. 우리 CPT하고 CIP 같은 경우에는 매 도인, 즉 셀러가 운송계약을 체결해주기 때문에 여기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근데 FCA는 어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이어가 운송계약을 체결하잖아요. Or placing them at the disposal of the buyer's carrier. 이건 뭐예요? 이게 in FCA가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B에는 CIP가 들어가면 됩니다. 답은 3번이었어요. 자, 그리고 4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CISG 10조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 CISG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앞쪽은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세요. 왜냐하면 법규집상 그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1조, 2조, 3조 쫙 나갈 때 보통 한 50조까지는 열심히 보십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정답률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볼게요.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이 협약 적용의 목적상 if a party has more than one place of business, 만약에 당사자가 하나 이상, 뭐 이게 영어기 때문에 more than one place라고 되어 있지만 한국말로 정확하게 하면은 2개 이상이에요. 근데 그냥 하나 이상이라고 할게요. 하나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다라면 the place of business is that which has the closest relationship. 이거 뭐 들어가야 돼요? 컨트랙트하고 퍼포먼스가 들어가야겠죠. 여러 개, 뭐 여기 A, B, C 여러 개의 영업소가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영업소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 기준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계약과 이행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업소를 메인 영업소로 보겠다라는 거죠. Having regard to the circumstances known to or contemplated by the parties at any time before or at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계약 체결 전이나 계약 체결 당시에 당사자에게 알려졌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가장 적합한 영업소를 고른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B. If a party does not have a place of business. 자, 그런데 반대로 영업소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Habitual residence, 상 거주지를 reference, 참조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3번 문제로 갈게요. 국제무역 규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도. 왜냐면 이제 뭐 CISG 문제만 놓고 본다, UCP만 놓고 본다, 이런 것들은 정답률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단독으로 출제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협약 내용을 끌어와가지고 문제를 하나로 딱 구성해 놓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때요? 오답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1번 보기, 2번 보기, 3번 보기를 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4번 보기를 봤는데 이 내용이 내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1, 2, 3번을 읽어보면은 느낌이 와요. 이거 어떤 내용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만 협정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내면 그렇게 정답을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에서 끌고 들어오게 되면은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런 스타일의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답은 의외로 굉장히 쉽습니다. 1번 볼게요. Claiming Bank라고 되어 있죠. 이거 뭐예요? 청구은행. Means a bank that honors or negotiate a credit and present a reimbursement claim to the reimbursing bank. 자, 이거 어떤 과정이에요, 지금? 상환 과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상환하는 경우에 청구은행이라고 명칭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용어는 뭐예요? 이게 이제 매입은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상환은행이고 이 매입은행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서류를 구입을 해요. 매입을 한 다음에 그 서류는 누구한테 보내줘요? 개설은행한테 보내주고 개설은행으로부터 상환의 수건을 받은 상환은행이 돈을 이쪽으로 보내주는 거였죠. 자, 그래서 1번 내용은 잘 들어가 있네요. 자, 2번 Documentary Collection 뭐예요 이거? 화환 추심이죠. 서류가 들어가 있으니까 다큐멘터리가 means collection of financial documents not accompanied by commercial documents 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빠져야 돼요? not이 빠져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우리 뭐 화환 추심이랑 무화환 추심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많이 풀어보셨어요. 뭐 문제풀이 할 때도 그렇고 모의고사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답이 좀 쉽게 나오는 편이에요. 3번 transferring bank 이거는 양도은행이죠. means a nominated bank that transfers the credit or in a credit available with any bank, a bank that is specifically authorized by the issuing bank to transfer and that transfers the credit. 그래서 신용장상에서 제1수익자가 제2수익자에게 신용장을 양도하고 싶은 경우 이 트랜스퍼링 뱅크를 통해서 신용장을 양도하는 겁니다. 문제 없고 4번에 볼륨 컨트랙트 볼륨 컨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볼륨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보통 수량 되게 많은 양, 대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륨 컨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대량 화물 계약입니다. means a contract of carriage that provides for the carriage of a specified quantity 수량이 들어가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틀리게 문제를 내려면 quantity가 아니라 quality라든지 이렇게 바꿔냈겠죠. of goods in a series of 3 months during an agreed period of time. 그래서 우리 뭐 한 번에 끝낼 게 아니라 물량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경우 이런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5번 라이너 트랜스포테이션 정기선 운송이에요. 우리 라이너는 배우셨죠? 라이너 트램퍼 means a transportation service that is offered to the public through publication or similar means and includes transportation by ships operating on a regular schedule. 사실은 이게 핵심 단어였습니다. 우리 정기선 운송이라고 하면요. 정해진 루트를 정해진 스케줄대로 다니는 걸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 지금 regular schedule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죠. Between specified ports. Specified port는 뭐예요? 지정된 항구예요. 지정된 항구와 항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게 정기선 운송이었죠. With publicly available timetables of sailing dates. 그래서 뭐 정기선 운송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다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44번 문제. 제가 요거 사실은 수업할 때 이게 많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험에. 근데 바로 나왔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2020년 버전 들어오면서 순서가 변경됐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거래 규칙별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조항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무엇인가? A1부터 A10, B1부터 B10까지 딱 암기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요거 한 문제는 바로 맞추셨을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 또 seller's obligation 볼게요. 1번 A2 delivery 인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B2 뭐예요? delivery transport document 서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아니죠. B2 같은 경우에는 인도를 수령했다라는 의미의 taking delivery가 들어가야 됩니다. 2번 A3의 딜리버리가 나오면 또 뭔가 이상하죠. 그렇죠? A3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나오죠. transfer of risk. 그 다음에 B3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위험 이전 transfer of risk였고 3번에 A4는 transfer of risk 아니죠. 4번 뭐 나와요? 운송 나오잖아요. carriage. B4번도 마찬가지로 carriage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번 A5 인슈어런스, B5 인슈어런스 보험에 대해서 5번의 규정도 있죠. 맞는 내용입니다. 답은 4번이 되고 자 5번 A8 엑스포트 임포트 클리어런스 B8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 8번은 뭐 나와 있어요?
점검 포장 하인, 그렇죠? 그런 거 나와 있죠. 체킹, 패킹, 마킹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 4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CISG 73조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우리 73조 같은 경우에는 분할 이행 계약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if one party is failure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자, 어떤 당사자가 본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어요. In respect of any partial shipment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partial 들어가면 안 되죠. 뭐 들어가야 돼요? partial shipment 대신에 installment 들어갔잖아요. 자, 우리 이거 모의고사 볼 때 한번 풀어보셨던 문제입니다. 똑같이 나왔어요, 이거랑. gives the other party good grounds. good grounds는 어떤 뭐 충분한 근거 이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자, 어느 특정 부분에 이행을 못했어요. 근데 그 못한 게 충분한 근거가 되는 거죠. 어떤 근거? To conclude that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이게 뭐예요? 본질적 위반이죠. 요 니은은 맞습니다. 본질적 위반이라고 결론 내리기에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는 경우 will occur with respect to future transshipment. 갑자기 환적이 나왔어요. 아니죠? 이것도 뭐가 들어가야 돼요? installment가 들어가면 됩니다. He may declare,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The contract avoided. avoided는 해제죠. 그렇죠? 계약 해제를 선언할 수가 있다. For the future, 나머지 분, 미래분에 대해서 provided that, 만약에 he does so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시기가 아예 안 맞죠. 그렇죠? 이건 아니고 미음에는 within a reasonable time, 합리적인 기간 내에 라는 뜻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리을이 맞기 때문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46번. 자,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46번을 딱 보시자마자 뭔가 약간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우리 이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항공 운송에 대한 내용이 원래 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왔는데 갑자기 이번 시험에 2문제나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나왔던 부분들은 사실은 더 이상 새롭게 낼 게 없어요. 인코텀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만 뭐 CISG라든지 추심, UCP, 뭐 나머지 해박들 다 마찬가지예요. 뭔가 새롭게 낼 만한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겹쳐서 내면 어때요? 너무 정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런 문제를 껴놓게 되는 거죠. 자, 몬트리올 협약 7조 항공화물 운송장의 명세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뭐 몬트리올 협약은요,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우리 헤이그, 함부르크 이런 것들은 다 해상 운송 관련해서 운송인의 책임, 뭐 면책 이런 게 나와 있었죠.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 운송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면책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실게요. The airway bill shall be made out by the consignor가 됩니다. 송화인에 의해서 made out 되면 되겠죠. 그래서 3장이 발행이 돼요. 3장. 자, the first part, 첫 번째 거는요, shall be marked, 뭘로 써 있어야 돼요? For the carrier가 들어가면 돼요. 운송인용. It shall be signed by the consignor. 이거는 송화인이 서명을 하는 거고요. The second part shall be marked for the consignee. 물건 받는 사람 용도 하나 있어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consignee가 됩니다. It shall be signed by the consignor and by the carrier. 송화인이랑 운송인 둘 다 서명하는 내용이고, the third part shall be signed by the carrier. 세 번째 거는 운송인이 서명을 한대요. Who shall hand it to the consignor. 송화인에게 전달하는 용도로. After the cargo has been blank 들어가 있는데 우리 요거는 UCP 내용하고 조금 연관이 돼 있어요.
UCP 같은 경우에도요, 항공운송소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 나와 있었어요? accepted 돼야 된다라고 나와 있었죠. 그래서 여기 accepted가 들어가는 거고, 이미 시험 문제 출제가 됐지만, 이 내용 자체는요, 두 번째 문단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힌트가 뭐였냐면, 누구에 의해서 signed, 서명된다. 사실 요게 힌트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누구용, 이거는 누구용, 이거는 누구용, 이렇게 나오는 문제였죠. 자, the signature of the carrier and that of the consignor may be 어떻게 돼요? printed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번외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내년 시험부터는 이제 항공운송 쪽도 우리가 요약해서 1차 시험 대비용으로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오는 거, 정말 가끔가다 나오는 거는 우리가 굳이 막 대비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기본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47번입니다. CISG 81, 82, 84조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 81, 82, 84 이런 것들은요, 제5절에 해제의 효과에 해당하는 조항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요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극과 극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추신 분들은 엄청 빨리 맞추셨을 거고 틀리신 분들은 끝까지 고민하다가 틀리셨을 것 같은데, 자, 1번 Avoidance of the contract will release both parties from their obligations under it. 당연히 계약이 해제되면은 계약과 관련된 양 당사자가 계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근데 뭐 남아있어요? Subject to any damages which may be due. 손해배상은 해줘야 됩니다. 2번 A party who has performed the contract either wholly or in part may claim restitution from the other party. 자, 어떤 당사자는요, 계약이 해제가 돼요. 근데 본인은 이미 상대방에게 물건을 인도를 해줬어요. 혹은 대금을 미리 지급을 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받아야겠죠. Whatever the first part has supplied or paid under the contract. 돌려받을 수가 있고 반환할 수가 있고요. 3번 The buyer loses the right to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바이어가 계약 해제에 선언할 권리를 잃어버린대요. To require the seller to deliver substitute goods. 아니면 대체품을 인도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대요. 어떤 경우에? If it is impossible for him to make restitution of the goods substantially in the condition in which he received them. 그가 물건을 받은 상태 그대로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 그렇죠? 그렇게 됐고, 4번 If the seller is bound to refund the price. 만약에 이제 셀러가 바이어한테 돈을 받았는데 이 돈을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럴 경우에 뭐 줘야 돼요? Interest. 이자 나가죠. He must also pay interest on it. 맞고, 자, 다음에 이제 5번 내용 같은 경우, 요것 때문에 아마 좀 많이 헷갈리셨을 거예요. 답이 5번인데, 5번 내용은요, 우리 CISG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SGA, 영국 물품 매매법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읽어봐도, 이게 뭐였지? 해석이 잘 안 되네. 뭐가 틀렸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81, 82, 84를 막 5절 쪽을 많이 읽어보셨던 분들은 이거 CISG에 없는 내용인데? 하면서 답을 고르셨을 가능성이 높죠. 답은 5번이고, 참고사항 말씀드리면 5번은 SGA 48조 내용입니다. 자, 48번 넘어갈게요. 엑스웍스 규칙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리 틀리면 안 돼요. 1번에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by placing them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the agreed point. If any, at the named place of delivery, not loaded on any collecting vehicle. 어때요? 엑스웍스에서는 셀러는 물품을 로드해 줄 필요가 없었죠. 잘 들어갔고, 2번. It is up to the seller to contract or
arrange at its own cost. 자,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해요. 왜냐하면 엑스웍스 규칙에서는 셀러의 미니멈, 최소 의무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물품을 본인의 공장, 어떤 장소 혹은 지점이 지정되어 있다면 그 포인트에 놔두게 되면 바이어가 와서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Contract or arrange at its own cost. 그 자신의 비용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캐리지, 운송계약을 체결을 해야 된대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내용이 되겠죠. 운송계약 누가 체결해요? 체결한다라고 한다면 바이어가 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셀러가 아니라 바이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답은 2번이고요. 3번. The seller must package the goods unless it is usual for the particular trade to transport the type of goods sold unpackaged. 당연히 물건 파는 사람이 물품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해야겠죠. 4번. The buyer must provide the seller with appropriate evidence of having taken delivery. 바이어는요, 물품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잘 인도를 받았다라는 증거를 제시해 줘야겠죠. 5번에 The seller must package and mark the goods in the manner appropriate for their transport,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on specific packaging on marking requirements. 셀러는 당연히 패키지를 일반적인 패키지를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계약에서 바이어하고 셀러하고 다른 방식의 포장을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 따라서 해주면 됩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자, 49번 MT 조약 나왔고 25조 소송의 제한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소재기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거 표로 만들어서 외우셨죠? 그 내용 나왔네요. 자, 첫 번째 문단 Any action relating to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under this convention. 여기서 액션은 뭐예요? 소송이죠. 그래서 이 국제 운송, 복합 운송과 관련돼 제기되는 소송은 shall be time barred, 기간이 경과해 버린다라는 거죠. If judicial or arbitral proceeding, 사법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중재 절차가 have not been instituted, 제기되지 않는다면 within a period of blank 나와 있는데 몇 년이에요? 2년, 2years죠. 다음에 however, if notification in writing, 서면에 의한 통지죠. stating the nature and the main particulars of the claim, 어떤 배상 청구의 종류 아니면은 주요 사항들을 명기를 하는 거예요. writing으로. has not been given within, 이건 몇 개월이었어요? 6 months, 6개월이었죠. After the day when the goods were delivered, or 뒤에 한번 읽어보시고 어쨌든 이렇게 제기가 2년하고 6개월 내에 제기가 안 되면은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는 거였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내려올게요. The limitation period, 제한 기간은 commences, 시작한다. 즉 기산이 언제부터 되느냐? 그 문제입니다. On the day blank on which the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has delivered the goods or part thereof. 만약에 이 운송인이 물품을 전체든 일부든 인도를 완료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기산된다? 인도 다음 날부터였죠. 그래서 on the day 다음에는 after the day가 들어가면 됩니다. 인도한 날에 다음 날부터 기산이 되는 거고. 자, 근데 만약에 where the goods have not been delivered, 일부라도 인도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인도하지 않은 거죠. 그런 경우에는 어때요? on the day, 블랭크에 뭐 들어가요? After the last day on which the goods should have been delivered. 그 물품이 인도되기로 했던 마지막 날부터 기산된답니다. 그래서 그 날이 들어가고 앞에 on the day가 들어가기 때문에 on the day after the last day,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기산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0번으로 넘어갈게요.
함부르크 5조 책임의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 요 책임의 원칙도요, 문제를 함부르크도 그렇고 헤이그도 그렇고 많이 풀어보셨어요. 근데 요 문제 푸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그걸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운송인한테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운송인이 책임져야죠. 근데 운송인한테 책임이 없어요. 그러면 운송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1번. The carrier is liable. 자, 운송인이 책임이 있대요. 그러면 이 뒤에 내용이 정말 운송인이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인지 한번 봐야겠죠. Liable for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or delay in delivery caused by fire. 자, 어떤 화재에 의해서 인도 지연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운송인이 책임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줄. If the claimant, 청구인이 proves that, 입증을 한다면 the fire, 그 화재가 arose from fault or neglect on the part of the carrier, servant, agent. 어때요? 그 화재가 운송인으로부터 발생을 한 거다. 운송인의 책임에 따라서 발생한 거다라고 청구인이 입증을 해요. 그러면 운송인은 잘못이 있는 거죠. 1번 맞죠? 2번. Delay in delivery. 인도 지연입니다. 이건 발생을 해요. When the goods have not been delivered at the port of discharge provided for in the contract of carriage by sea within the time expressly agreed upon. 자, 목적 항구까지 정해진 기한 안에 못 가요. 그럼 뭐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인도 지연. In the absence of such agreement. 근데 어떤 특정 기간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라면 within the time which it would be reasonable to require of a diligent carrier. 근면한 운송인에게 요구되는 having regard to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상황을 고려해서 어떤 근면한 운송인이 A 포인트에서 출발하면은 일반적으로 B까지는 언제면 도달을 해. 라고 하는 기간들 있죠. 그 기간을 지나면 인도 지연, 그 안에 들어오면은 계약상 오케이라는 겁니다. 2번도 맞고 3번. With respect to live animals, 살아있는 동물과 관련해서 the carrier is liable, 책임이 있대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진짜 운송인한테 책임이 있는지 봐야 됩니다. For loss, damage or delay in delivery resulting from 뭐로부터 결과가 나온 거예요. Any special risk inherent in that kind of carriage. 그러한 운송 종류의 고유한 특별 위험에 따라서 inherent, 본래의 고유의 이런 것들은 웬만해서는 그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첫 번째 줄에 the carrier is not liable이 돼야 돼요. 4번 the carrier is not liable. 자, 이것도 운송인이 책임이 없다라고 합니다. 공동훼손 제외하고 where loss, damage or delay in delivery resulted from 어때요? To save life.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한 행동은 캐리어는 면책됐죠. 5번에 where fault or neglect on the part of the carrier. 운송인의 과실이나 어떤 부주의가 있어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servant나 agent. 이게 combined with another cause to produce loss, damage or delay in delivery. 어쨌든 간에 운송인에게 뭔가 잘못이 있고 이것과 연관된 다른 것들 때문에 손해가 발생을 했어요. The carrier is liable. 책임이 있습니다. Only to the extent that the loss, damage, delay in delivery is attributable. 뭐뭐 탓으로 하다라는 거죠. To such fault or neglect, provided that the carrier proves the amount of the loss, damage, delay in delivery not attributable thereto. 이거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운송인의 어떤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손상이 생긴 거죠. 그러면 운송인은요, 어디까지만 책임지라라는 거예요. 운송인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그 한도까지만 책임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5번 내용도 맞는 내용이죠. 답은 3번이었고,
자, 51번 CISG 45, 46, 47, 51조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쪽 부분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매도인 계약 위반에 대한 규제 내용이었죠. 구제. 그래서 자, 바꿔 말하면은 매수인의 어떤 권리 주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번에 the buyer is not deprived, 뺏기지 않는데요. any right. He may have to claim damages by exercising his right to other remedies. 뭐 추가 기간 설정권이나 이런 여러 가지 권리들은요, 뭐하고 같이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중복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2번 No period of grace may be granted. 유예 기간은 주어지면 안 된다. To the seller, 매도인에게 by a court or arbitral tribunal, 법원이라든지 아니면 중재판정부에 의해서 when the buyer resort to a remedy for breach of contract. 바이어가 어떤 이제 권리 침해에 대해서 구제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 법원 혹은 중재판정부에서는요, 셀러에게 어떤 유예 기간을 주면 안 된대요. 이거 맞는 얘기죠? 자, 제가 이런 시간에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까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우리 매수인의 권리 구제 수단에는요, 추가 기간 설정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한 번 더 유예 기간을 주잖아요. 그러면 중복으로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No period of grace가 맞아요. 자, 3번. The buyer may require performance by the seller of his obligations.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Unless the buyer has resorted to a remedy which is inconsistent with this requirement. 만약에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계약 해제됐어, 그렇게 해놓고 추가 기간을 설정을 해줘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자, 3번은 맞는 내용이고, 4번 The buyer may fix an additional period of time of reasonable length for performance by the seller. 이게 뭐예요? 추가 기간 설정권. 자, 5번 가보겠습니다. The buyer must not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매수인은 계약 해제를 선언할 수가 없대요. In its entirety. 전체에 대해서. Only if the failure to make delivery completely or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amounts to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자, 이거 뭐예요? 우리 계약 해제는 어느 때 가능했어요? 크게 두 가지 케이스에서 가능했었죠. 한 가지는 추가 기간 설정 관련해서, 그렇죠? 기간을 설정을 해줬는데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행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한 경우에 계약 해제가 가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뭐였어요? 본질적 위반이 있는 경우에 계약 해제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5번의 첫 번째 줄에 the buyer must not declare가 아니라 선언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not이 빠져야 됩니다. 답은 5번이죠. 자, 다음에 52번 ICCA 4조 면책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실은 뭐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요, 굉장히 좀 쉽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면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ICC A 파트 B하고 C 요거를 딱 나눠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 면책 내용이 다 동일한데 여기 한 개 빠져 있는 게 있었어요. 제가 그걸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딱 그게 정답으로 나왔어요. 뭐예요? In no case shall this insurance cover. 자, 이거는 커버해주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면책이다. A입니다. 지금 ICC A. 기억은 loss, damage or expense attributable to willful misconduct of the assured. 피보험자가 어떤 불법 행위를 해요. 그거는 당연히 면책돼야겠죠. 보험 가입한 사람이 본인 물건을 부셔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돈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고. 니은의 ordinary leakage 이거 뭐예요? 통상의 누손, 그 다음에 중량손, 용적손 이거 뭐죠? 우리 물 이렇게 담아놓죠. 그러면 수증기 돼갖고 날아가잖아요. 뭐 이런 것들 보상 안 해줘요. 디귿
lose damage or expense caused by inherent vice or nature of the subject matter insured. 자, 고유의 하자나 아니면 성질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그 물품 자체가 원래 그런 건데 어떻게 해주겠어요, 그렇죠? 다음에 real, 자, deliberate damage, 고의적인 손상입니다. to or deliberate destruction of the subject matter, 고의적인 어떤 파손. or any part thereof by the wrongful act of any person or persons. 이거 어때요? 이게 이제 A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면책에 안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피보험자가 한 건지 아니면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가 한 건지에 따라서 ICC A에서는 면책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됐었습니다. 답은 리얼 4번이에요. 미음은 뭐예요? 이제 뭐 원자력, 핵, 방사능 관련된 손상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면책이었죠. 자, 53번. CIP 규칙의 보험 조항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우리 CIP 같은 경우에는 인코텀즈 2010에서 2020으로 바뀌어가면서 특징적으로 바뀐 게 뭐가 하나 있었어요? ICC A가 기본으로 했었었죠. 자, 1번 쭉 보니까 세 번째 줄에 뭐 나와 있어요? 클라우지즈 괄호하고 C 나와 있죠? 틀렸어요. A로 바뀌어야 되고. 자, 2번 The insurance shall be contracted with underwriters. underwriter는 보험업자 or an insurance company of good repute. 자, 양호한 어떤 평판이 양호한 보험업자나 회사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해야 돼요. 맞는 얘기고. And entitle the buyer. 매수인에게 권한을 줘야 됩니다. or any other person having an insurable interest in the goods. 그 물품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혹은 바이어가 뭐 할 수 있도록 to claim directly from the insurer. 그냥 보험회사한테 보험금을 달라라고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 있어야 돼요. 2번 어때요? 맞는 내용이죠. 이게 답이었어요. 3번에 보면은 우리 커버 몇 퍼센트예요? The insurance shall cover at a minimum the price provided in the contract. 플러스 몇 퍼센트? 10%. 총 110%. 이게 미니멈이었죠. 근데 여기 지금 11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문제만 잘 읽으면 사실은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에 4번.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with the insurance policy and cover note. cover note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cover note 안 돼요. 대신 뭐가 들어가야 돼요? certificate, 보험 증명서가 들어가야 되고. 5번에 the seller may not provide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cost with information that the buyer needs to procure any additional insurance. 추가 정보 제공을 셀러는 바이어한테 해줘야 돼요. 근데 누구 돈으로? 바이어가 요청하고 바이어의 위험부담, 바이어의 비용 이걸로 해주면 되죠. 자, 근데 얘는 안 된다고 돼 있으니까 틀렸죠. 낫이 빠져야 됩니다. 답은 2번이었고. 자, 54번. 4번죠. CISG 2조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쉬운 문제였는데 은근히 오답률이 아마 높았을 거예요. 조금 문제가 치사하게 나왔습니다. 자,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sales. CISG 2조 같은 경우에는요, CISG가 적용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 나와 있었어요. 자, 기억은 뭐예요? 이게 of goods bought for personal, family, household,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매매. 이것들은 적용되지 않았죠. 그리고 그 바로 뒤에 unless도 잘 나와 있어요. 기억은 맞고, 니은, by auction. 이것도 맞죠. 경매에 의한 거는 적용되지 않으니까. 자, 디귿, on execution or otherwise by authority of judgment라고 나와 있는데 강제 집행 관련해서 judgment 이게 아니라 뭐예요? 대신에 law가 들어가야 돼요. judgment 대신에 law.
그러니까 D것은 아니고 리을 가보겠습니다. of stocks, shares, investment, securities, 뭐 주식이라든지 지분 아니면 뭐 유가증권 그 다음에 바로 뭐 나와 있어요? non-negotiable instrument, 비유통증권이라고 나와 있어요. 틀렸죠? 그렇죠? non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리을도 아니고 미음, ships, vessel, hovercraft, aircraft 맞는 내용이고 다음에 비읍 아마 이것 때문에 오답률이 높았을 거예요. 일렉트로닉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학문 얘기하는 거고 정확하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일렉트로시티가 들어가야겠죠. 이게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55번 CISG 56, 57, 58조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무엇이냐? 1번 The buyer must bear any increase in the expenses incidental to payment which is caused by a change in his place of business subsequent to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자, 계약 체결할 당시하고 뭔가 주소가 변경됐어요. 그래서 바이어가 돈을 줘야 되는데 셀러의 주소가 변경돼서 못 줬어요. 그럼으로써 은행 수수료가 추가됐다. 이거 누가 부담해야 돼요? 셀러가 부담해야겠죠. 그래서 1번은 the buyer must가 아니라 the seller must가 되어야 됩니다. 자, 2번 If the buyer is not bound to pay the price at any other particular place, 어떤 특정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한다면 he must pay it to the seller at the buyer's place of payment 라고 되어 있는데 뭐예요? seller's place of business가 들어가야겠죠. 셀러의 영업 장소에서 대금 지급하면 되고 3번 If the price is fixed according to the weight of the goods. 근데 의심이 있어요. 그럼 뭘로? net으로 하면 됐었죠. By the net weight가 돼야 됩니다. 그로서 아니고 4번 If the buyer is not bound to pay the price at any other specific time. 자, 아까 전에 2번에서는 장소가 나왔고 4번에서는 기간이 나왔어요. He must pay it when the seller places either the goods or documents controlling their disposition at the seller's disposal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and this conventio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물품은 누구에서부터 누구한테 가요? 셀러로부터 바이어한테 가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다시 셀러한테 간다고 쓰여져 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buyer's disposal in accordance가 되어야 됩니다. 자, 5번 If the contract involves carriage of the goods, 물품의 운송을 계약이 포함하고 있다면 the seller may dispatch the goods on terms whereby the goods documents controlling their disposition will not be handed over to the buyer except against payment of the price. 만약에 운송을 포함하고 있어요, 계약이. 그러면 셀러 입장에서는 돈을 받으면서 물품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5번 내용은 잘 쓰여져 있죠.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56번. FCA 규칙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 1번 보면요. 이제 새롭게 개정된 내용이 반영이 됐어요. If the parties have so agreed in the contract, the buyer must instruct each carrier to issue 뭘 발행하래요? 온보드 노테이션이 있는 비엘을 발행해달라 요청할 수가 있는 거고 2번 A sale under FCA can be concluded naming 자 FCA 조건에서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이거는 계약이 체결될 수가 있어요. 네이밍, 이름을 적는 거죠. 명시하는 겁니다. Only the place of delivery. 인도 장소만을 명시할 수가 있어요. Either at the seller's premises. 매도인의 군에 or elsewhere. 아니면 그 외의 장소. Without specifying the precise point of delivery within that named place. 자, 이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 place라고 한다면 좀 큰 개념을 보는 거죠. 이렇게
큰 개념을 받고 지금 포인트, 지점 같은 경우에는 이 플레이스 내에 어떤 한 지점을 딱 정하는 거예요. 이번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요. 요거는 안 정해도 된다. 만약에 이 플레이스가 정해져 있으면은 포인트는 필요 없이 매매 계약이 concluded, 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예요. 3번 FCA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요청할 수가 있고 4번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the buyer to make a contract of carriage. 자, 매도인은요. 매수인에 대해서 운송계약 체결할 의무가 없어요. 맞죠? 만약에 동의한다면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carriage on the usual terms at the seller's risk and cost. 아니죠. 만약에 셀러가 바이어 부탁으로 해줘요. 그럼 누구 비용으로 하는 거예요? 바이어 비용으로. 바이어의 위험 부담을 하는 거죠. 답은 4번 Buyer's risk and cost가 돼야 됩니다. 자, 5번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는 맞고요. 57번입니다. MT조약 제1조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뭐 요것도 아마 충분히 맞추셨을 거라고 보는데 자, 보면은 여기 보기 자체가 인터내셔널 멀티모달 트랜스포트하고 인터내셔널 인터모달 트랜스포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 여기 지금 메모 박스 안 보고 문제만 딱 읽어요. MT 조약이라는 것만 읽었어도 여기 지금 인터모달 트랜스포트는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를 캐치해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means the carriage of goods by at least two different modes of transport on the basis of a multimodal transport contract. 결국에는 두 개 이상의 운송수단이 사용되어서 운송을 했다라고 한다면 복합 운송이라는 거예요. From a place in one country at which the goods are taken in charge by the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to a place. 근데 어떤 place예요? 지정된 place가 되겠죠. Designated for delivery situated in a different country.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거는 의미해요. Any statutory law concerning carriage of goods, the provisions of which cannot be departed from by contractual stipulation to the detriment of the blank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그거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뭐 헤이그 일대하고 MT 혹은 함부르크 일대하고 운송인이 면책되는 부분이 굉장히 조금 계속 줄어들었어요. 즉, 바꿔 말하면 화주 입장에서 점점점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운송 약관들이. 그 내용이랑 일맥상통한데, 그래서 결국에 여기는 지금 mandatory national law가 들어가야 됩니다. 강행 법규예요. 강행 국내법은 의미를 합니다. 화물 운송에 관한 법으로 계약 조항으로 만약에 그 규정을 송화인 물품을 보내는 사람한테 불이익되게 변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운송인이 킬로그램당 $10짜리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거보다 더 아래로 내려올 수는 없다라는 거죠. $10 그거보다 또 높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10가 아니라 우리 운송인이 내가 좀 잘못 저지르면 킬로그램당 $8만 줄게.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마지막에는 컨사이 너가 들어갑니다. 송화인이죠. 자, 58번 DPU 규칙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 새로 들어온 규정이죠. 1번 The seller bears all risk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o and unloading them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맞아요. DPU 규칙 같은 경우에는 셀러가 물품을 가지고 가서 내려준 다음에 인도하는 거였죠. 2번 In this Incoterms rule, the delivery and arrival at destination are the same. 그래서 목적지까지 가지고 가서 그 장소에서 인도해 주니까 2번도 맞고 3번에 DPU is the only Incoterms rule
that requires the seller to unload goods at destination. 유일한 규칙이었죠. 언로드 해주는. 다음에 4번. If the buyer fails to organize import clearance. 자, import clearance는 누구 책임이에요? DPU 같은 경우는 바이어가 수입 통관해 줘야 돼요. 그쵸? 근데 그거를 안 했어요. The goods will be held up at the port or inland terminal in the destination country. 자, 만약에 물품이 수입 통관이 안 되면은 수입 국가로 못 들어가요. 그렇죠? 보세 창고 말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어때요? 보세 창고라든지 아니면 터미널에 물품이 묶여져 있는 상태로 있겠죠. In this case, the seller bears the risk of any loss that might occur while the goods are thus held up at the port of entry in the destination country.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수입 국가고 원래대로 DPU 규칙으로 우리 DPU 조건으로 인도계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한다면 셀러는 물품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 다음에 여기 특정 장소에서 물품을 언로디드한 상태로 인도해 주면 돼요. 근데 전제 조건은 뭐예요? 바이어가 수입 통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수입 통관 안 하면 물품이 못 들어오고 계속해서 여기에 이제 묶여져 있겠죠. 헬드업 돼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손해는 누구 책임이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뭐 안 한 거예요. 바이어가 본인이 해야 되는 수입 통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누구 책임이야 이거? 바이어 책임이 되는 거죠. 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마지막에 in this case the seller bears가 아니라 바이어가 책임을 지면 됩니다. 자, 5번 한번 읽어보시고 59번 이거는 또 이제 SGA 문제가 나왔습니다. 53조에 관한 내용이다. 이건 담보 위반의 구제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조항이에요. 첫 번째, where there is a breach of warranty by the seller. 자, 매도인에 의한 담보 위반이 있거나 아니면 where the buyer elects. 매수인이 취급하는 거예요. To treat any breach of a condition. 조건 위반을 뭘로 취급하겠대요? On the part of the seller as a breach of warranty. 담보 위반으로 취급하게 되는 경우. 즉 어쨌든 간에 담보 위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 the buyer is not by reason only of such breach of warranty entitled to reject the goods. 자, 담보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바이어는 물품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맞는 내용이고. 자, 근데 이렇게 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A하고 B. Set up against the seller the breach of warranty.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in 블랭크, 또 블랭크 2개 나왔는데 이건 이제 대금을 감액하거나 아니면 돈을 안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블랭크에는 diminution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랭크에는 extinction, 소멸이라는 뜻이 들어가요. 첫 번째는 대금 감액, 두 번째는 소멸 이렇게 들어가고요. B. Maintain an action against the seller for damage for the breach of warranty.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In the case of breach of warranty of blank 뭐가 들어갔어요? 여기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수량이 아니라 퀄리티, 품질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블랭크는 퀄리티가 들어가고 such loss is prima facie the difference between the value of the goods at the time of blank to the buyer. to the buyer 들어갔으면은 어때요? 우리 물품의 품질을 따져볼 때는요. 계약 품질을 우리가 1등급으로 했는데 실제 나한테 도착한 품질이 2등급이에요. 그러면 품질에 하자가 있는 거죠. 어때요? 그럼 똑같아요. 여기도 지금 네 번째 블랭크에는요. 바이어가 물품을 받은 경우, 즉 딜리버리 인도된 때하고 언제예요? 실제로 셀러가 본인의 의무를 정확하게 이행했을 때 그 물품의 품질하고 비교해 보겠다라는 거죠. 차이가 있으면은 계약 위반이라는 겁니다. 담보 위반이라는 거예요.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에 60번.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11, 12, 14. 이거 다 뭐예요? 면책에 대한 내용이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뭐 1번하고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요. 은행은 어때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만약에 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이 문제를 빠르게 풀어야 됐을 경우에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요. 높은 확률로 스킵해서 지나가도 돼요. 은행은 원래 책임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4번 If the documents do not appear to be listed 만약에 서류가 목록에 없는 경우에 The remitting bank, 추심 의뢰은행은 shall be precluded from disputing the type and number of documents received by the collecting bank. 추심 은행에 의해서 접수된 서류의 종류나 아니면 그 통수에 대해서 논쟁을 펼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때요? 맞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시면 banks must determine 결정을 해야 돼요. That the document received appear to be as listed in the collection instruction and must advise by telecommunication or if that is not possible by other expeditious means 까지 나왔는데 자 일단은 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했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지체 없이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within a reasonable time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 대신에 without delay가 들어가야 됩니다. 뭐 이렇게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다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 reasonable time, without delay 협정 받아 들어가 있죠. 그것만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외관상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알려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61번부터는 잠깐 쉬었다 할게요.